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학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오후 강의만 있고 지금 오전 강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창업은 아마 LMS로 이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이거 원래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보건사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요약집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 구매 안 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동물보건사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몇십 명 되죠. 그분들이 이제 모여갖고 쓴 책인데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고 학과장님도 저는 들어가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친 내용이랑 뭐 거의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여기 좀 추가된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한번 이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조금 그냥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배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출판이 된 책이래 가지고 뭐 제가 약간 복사하듯이 해갖고 좀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내용만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중요한 부분만 그냥 살짝 적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보면서 공부할 때 그냥 참조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로 해갖고 제가 쭉 이 얘기를 좀 해줄까 했었는데 강의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서 아마 이번 시간 정도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쭉쭉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영상 안 보이네? 쭉쭉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제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사서 그 요약집을 보면은 뭐 그냥 이런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나왔죠. 레트게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미지의 방사선 X선으로 명명을 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도 타고 진단 방사선학의 뭐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설명이 돼 있고 전자기파의 특징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은 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거 뭐 알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 네, 그래서 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전기장의 진동 양상이 동반해서 진행하는 파동이 무슨 얘기죠? 네, 어쨌든 뭐 사실은 이 전파가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X선, 감마선 같은 것들이 있고 파장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커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방사 에너지를 파장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지? 반비례 아니에요? 책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은 비례하면은 둘 다 커져야 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물질 투과력이 없지만 X선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므로 투과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험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뭐 내년에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약집에서도 일단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문제 출제에 들어가는 사람이 교수들도 들어가고 수의과대 교수들도 들어가고 뭐 보건 쪽 교수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나올지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자 X선의 특징은 직선으로 주행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이건 시험에도 냈었죠. 제가 중간고사에. 그리고 질량도 없고 방선이니까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냄새도 맛도 없다. 그래서 관능적으로 전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본인이 노출됐는지 노출되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어느 수준까지 침투를 하고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X선은 흡수되어서 사라진다. 그래서 물질의 밀도가 높은 쩌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X선이 까맣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얗게 나오죠.
생체 조직 내에서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DNA 손상이라든지 제일 많은 게 이제 유산이나 비형,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이제 그 수정체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글 같은 거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수정체가 망가지면 백내장에 걸리거든요. 백내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빠른 속도로 가속화된 전자가 타깃 물체에 부딪힐 때 X선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텅스텐 타깃을 깡 때리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나왔죠. X선관이 그 제가 말씀드린 튜브예요. 튜브. X선 튜브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음극에서 전자가 여기 이제 그 전자 스트림이라고 했죠. 이렇게 물결치듯 나와가지고 양극에서 양전하 있는 타깃을 텅스텐으로 된 타깃을 때리고 아래쪽으로 광선이 발생한다고 했고 전자에서 발생된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로 전환되고 1%만이 X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엑스레이 튜브가 되고 요 밑에 나와있지 않죠? 여기 폴리메이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모니터 같은 게 달려있고 그 컨트롤러, 제어기는 뭐 PVP라든지 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그때 유튜브 동영상 볼 때 외국에 있는 거는 막 위에도 달려있고 따로 달려있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여기에 달려있기도 하고 그냥 요새는 모니터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니터도 완전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요거는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검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전압 제어 및 발생기가 이 아래쪽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는 맨날 잠겨있듯이 해갖고 본 적은 없는데 X선관의 내부가 그래서 안쪽에 음극, 양극 돼 있으면은 전자가 땅 때려서 광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라고 했고 폴리메이터에서 광선을 조절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선관의 내부는 음극과 양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를 유리관이 둘러싸서 이 안쪽은 이제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하고 바깥쪽 외부는 산란된 방사선의 유출을 막고 내부의 유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 덮개로 덮여 있다. 금속 덮개와 유리관 사이에는 X선과 함께 발생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절연이 기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뭐 유리관인가 보죠. 저도 자세한 구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요. 안쪽 이제 진공 상태 있고 이 안쪽은 그래서 때려서 광선이 나오면 여기 윈도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광선이. 음극이 이제 그 캐소드고 양극이 에너드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전자가 여기서 생성돼서 양극으로 스트림을 이루면서 때리게 되는 거죠. 음극은 코일 형태의 텅스탄 재질의 필라멘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X선관을 오래 사용하면 필라멘트가 얇아지고 끊어져서 수명이 짧아지므로 필라멘트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열되지 않도록 그 엑스레이를 이제 하다 보면은 튜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쨌든 사용을 잘못했든지 이제 필라멘트가 뭐 끊어졌든지 하고 튜브가 망가지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굉장히 엑스레이 중에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가죠. 예비 노출 단축, 레디 버튼은 낮은 전류로 필라멘트를 가열시키고 있다가 촬영 시에 노출이 필요한 만큼 전류를 올리는 자동 회로가 장착되어 음극의 필라멘트를 보호한다. 그 엑스레이 찍을 때 반셔터를 누른다 그랬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예비 노출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열시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류를 올려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은 전자를 받아서 여기 이제 타깃이 있는 거죠. 타깃은 음극에서 방출된 고속의 전자가 충돌하는 곳으로 충돌할 때 최대 2700도씨 정도의 높은 열이 발생한다고 하고 타깃의 재질은 제가 알기로는 텅스텐 말고 다른 재질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텅스텐 재질이 이제 많고 양극은 발생한 X선을 X선과 밖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조금 기울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땅 때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땅 때리면 앞으로 다시 나오겠죠. 땅 때려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살짝 기울어져 있고 양극의 형태는 고정식 양극과 회전식 양극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정식 양극은 모열에 약하고 주로 치과형 또는 휴대용 기기에 사용이 되고 회전식 양극은 원판형으로 회전하며 모열에 강하여 고용량 장비에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컨트롤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X선의 발생, 노출 조건 등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KV 표시기에 마스 표시기에 밀리암페어 표시기에 마스 표시기에 촬영 버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촬영 버튼은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은 페달식으로 많이 하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촬영 버튼은 손가락 버튼 또는 발판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촬영자와 보정자가 함께 동물을 보정해야 하므로 주로 발판 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에서 이걸 이렇게 누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발판으로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준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X선이 반사되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냥 보통 KVP랑 마스 같은 걸 이제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검출기가 밑에 있는 아까 그 판이 이제 검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푸시된 X선 영상을 디지털 영상 정보로 바꿔주는 장치. 기존 아날로그 X선 방식의 필름 대신 사용할 수 있고 필름 현상 과정 없이 영상을 모니터로 바로 전송한다. 컴퓨터 방사선 형태랑 직접 디지털 방사선 형태가 있고 뒤에 다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그 필름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무슨 뭐라고 그러죠? 빛의 산란 같은 거 이제 방지하는 부키 이런 것도 들어있고 안에 이것저것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컴퓨터로 디지털화돼 있어서 여기에 제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보다 이제 구조가 좀 많이 간단해졌죠. 이건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방사선 안전. 방사선은 과량 노출 시 인체에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방사선 종사자와 동물에게 최소 노출로 최대의 진단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노출이라는 게 결국 피폭이죠. 그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때 시간, 거리, 그 다음에 차폐. 그죠? 최소의 노출로 최대의 진단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디지털 방사선 장비의 도입으로 노출 위험성이 증가했다. 과거 아날로그 방사선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재촬영 횟수가 증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많이 찍을 수 있는 거에 단점이기도 한데 옛날 같은 때는 필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름 카메라 찍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일단 현상하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수십 장씩 막 찍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진이랑 관계가 없지만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계속 피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촬영 횟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거 조금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막 다시 찍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찍은 게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찍었을 때는 일단 현상을 하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촬영하는 횟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거죠. 지금은 좀 재촬영 횟수가 굉장히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됐죠. 촬영 시 과량의 노출 조건 설정으로 인해서 피폭의 위험성이 더 높다. 그래서 노출 조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잘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X선 같은 것도 좀 강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피폭 위험성이 당연히 올라가고 동물병원의 경우 촬영 시 동물 보정을 위해 방사선 종사자가 촬영실 내에 위치함으로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사람은 찍을 때 다른 방에 가 있죠. 그죠? 사람 혹시 흉부 방사선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다른 방에 가 있고 거기서 멀리서 버튼만 눌러요. 근데 동물병원은 보정을 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는 그 위치에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의 위험성이 상승하겠죠. 방사선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 분열 장애, 고형변이, 세포 손상, 파괴 등의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이거는 이제 많이 했던 얘기고 특히 분열이 빠른 세포인 줄기세포, 골수세포, 생식세포 등이 굉장히 민감해서 혈액과 관련된 조혈계가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통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세포가 어디 있냐면은 보통 어디죠? 장 쪽에, 그죠? 장 쪽의 세포랑 그 다음에 어떤 머리 쪽에 약간 이런 세포들 같은 데가 이제 좀 분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혈계라고 그러면은 이제 피가 만들어지고 혈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골수세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민감해서 사실은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이거랑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종양, 피부암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피부 쪽이나 이런 데가 좀 분열이 빠른 편이고 공내장, 재생불량성 빈혈, 불임 등의 질병 유발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온화 방사선은 세포 내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켜서 비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동물병원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소량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노출 정도는 적으며 소량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신체는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으로 인해 위험성은 높지 않는, 그러나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사선은 없기 때문에 방사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뭐 방사선 그때 말씀드렸죠. 알랄라를 설명하면서 방사선에 있어서 안전한 농도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알랄라의 원칙이죠. 어쨌든 최소화시켜서 차폐할 거 차폐하고 뭐 장갑 끼고 장갑 끼고 해서 어쨌든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피폭이 뭔지 차폐가 뭔지 용어는 이제 꼭 기억을 해두고 있으셔야 돼요. 선량 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중간고사에 얘기도 했었죠. 피폭이라는 거는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방사선의 어떤 그런 위험성에 바로 이제 인체가 노출되는 걸 갖다가 피폭이라고 하고, 익스포저가 이제 뭐 노출된다 이런 의미죠.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상태. 그 다음 차폐라는 거는 방사선이 인체 및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차폐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지난번에 했을 때 TEP라는 그런 시스템, 어떤 인체 자기 이제 보호 장구 같은 것들, 뭐 에이프런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갑상선 보호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산란시켜서 영향을 감소하는 게 차폐라고 했죠. 방사선 안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폐라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차폐 물질은 주로 납이 사용되고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은 콘크리트가 사용돼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큰 데는 콘크리트 벽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 뒤로 가면은 이제 안전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몸에 착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납을 갖다가 이제 차폐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선량한도는 방사선 종사자의 신체 또는 특정 장기에 흡수되어도 안전한 최대량이다. 이게 선량한도입니다. 그래서 선량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규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선량한도를 연간, 아니면 뭐 주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죠. 그래갖고 이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피폭 방사선량은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되는 방사선을 단위고, 측정 단위가 뭐라 그랬죠? 시버트 아니면 램을 쓴다고 그랬죠? 시버트라든지 아니면은 밀리시버트. 뭐 보면 1밀리 시버트는 또 마이크로 시버트인데 어쨌든 뭐 밀리든 마이크로든 그냥 시버트든 어쨌든 시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안전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의 법규 시간에 따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법규의 끝에 보면은 다만 주당 최대 동작고와의 총량이 8mA/분.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게 10으로 늘어났어요. 이상 1회 촬영이 5mA로 가져왔을 때 100회 이상. 그래서 주당 한 150회인가 120회인가 찍는 동물만 의무사항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우리 동물병원이 방사선 기기가 있긴 한데 많이 안 쓴다 하는 데는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원래는 그 배지 같은 거, 배지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방사선량을 뭐 주 단위로, 뭐 월 단위로, 뭐 그런 식으로 연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가 많다고 그랬죠. 그거는 애초에 상당히 많은 개인 병원들은 이 규정이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무사항 같은 데서 좀 벗어나는 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런 규정들이 지금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찍는 동물병원만 의무사항인 경우가 많고, 상당히 많은 개인병원은 이거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까요? 건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 발생 장치, 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병원 개설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수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라는 거죠. 안전관리 책임자를 이제 선임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찍는 그런 수준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또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찍는 데는 되게 많이 찍는 편인데, 사실은 진짜 원장 한 명,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케이스가 원장 한 명, 테크니션 한 명, 두 명 이렇게 두고 하는 동물병원 진짜 많아요. 그런 데는 사실 수의사나 아니면 동물보건사가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뭘 것 같아요? 발톱 깎아주는, 발톱 깎아주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수의사는 발톱을 잘 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거 갖다 놓고 안 찍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물병원 물론 큰 데는 엄청 찍지만, 그냥 작은 데는 그냥 백신 놓고 기생충약 팔고 그 다음에 용품 팔고, 사실 이런 수준에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 안 찍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데는 갖다 놓고. 제 친구 병원 얘기해요. 보니까 진짜 안 찍어. 찍을 일이 없고 맨날 이 친구 발톱만 깎아요. 그래서 친구가 해주는 얘기, 발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엑스레이를 생각보다 좀 검사를 많이 하는 병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찍습니다. 자,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한다. 이거는 법령이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해임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그냥 보통은 여기 실험실 같은 데도 여기 지금 그래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학과장, 그 다음에 부책임자가 조교,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규정에도 그런 게 실험실 규정 같은 게 다 돼 있거든요. 실습실 같은 규정 같은 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쨌든 형식적이든 그렇지 않은 책임자가 있고,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유효선량이라는 게 있고 등가선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유효선량, 임신한 경우, 그 밖에 종사자의 경우 1개월당 1ml 0.1 이하로 돼야 된다. 연간 얼마 돼야 된다. 그래서 연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 거죠. 등가선량은 좀 보면 수정체라든지 피부라든지 복부 표면 같이 조금 손상을 받기 쉬운 곳, 그런데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선량이랑 등가선량 이런 게 처음 나올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어떤 건지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유효선량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 분포에 따른 위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가 선량에 해당 조직 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전신 피폭된 조직 가중치의 합을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등가선량은 인체의 특정한 장기에 피폭한 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 선량에 해당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 X선의 방사선 가중치는 이러합니다. 등가선량이라는 거는 이제 방사선이 있으면은, 엑스레이가 있으면은 어떤 방사선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효선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따라서 어떤 피해라든지 흡수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별로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체 합을 1로 하고 그 중에서 어떤 가중치를 줘서 거기에 이제 노출되는 양을 추적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수정체가 얼마고 피부가 얼마고 하면은 수정체는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고, 전체 흡수한 전체 선량에서 피부는 거기다 얼마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의미죠. 선량한도 측정 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측정 기관의 장이 정하고, 그래서 3개월당 할 수도 있고 연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TL용이 있고 필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측정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TL 배지를 사용하는 방수가 관계 중차사의 경우에는 분기 말일마다 필름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분기 동안 측정한 양을 이제 합산해서 아까 5년간도 있었잖아요. 5년간 누적 선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 피폭 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 선량을 한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한다는 거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년부터 18년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자, 피폭 선량 측정. 자, 이게 퍼스널 도시미터죠. 여기 나온 개념이. 그래서 퍼스널 도시미터를 갖다가 박상선이라든가 우리 그때 유튜브 볼 때 여기라든지 이쪽에 이제 착용을 하고 찍는 거를 봤죠. 방사선 선량계를 사용하여 개인별 피폭 선량을 측정을 한다. 방사선 선량계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착용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도 조그만 병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그만 병원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꽤 많이 찍는 병원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과 허리, 가슴 부위에 착용하고, 방수 앞치마를 착용했을 때는 앞치마 안쪽에 착용하고, 검사센터로 보내서 노출 선량을 측정합니다. 왜 안쪽에 착용하지? 바깥쪽에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TL 배지랑 필름 배지 두 종류가 있고, TL 배지는 이렇게, 필름 배지는 이렇게. 다만 이게 문제. 이런 거 다 대부분 이제 많이 찍는 데마다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따온 건데 이 책에 없고 논문에서 따로 따왔는데 지금은 이제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최근인데, 자, 주간 최대 동작 부하량이 아까 8이었죠. 지금 10이죠. 이게 조금 강화된 규정인 것 같아요. 강화됐다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거죠. 8부터 체크하겠다 했는데 이제 지금 10이 된 거잖아요. 이게 조금 새 건가? 제가 잠깐 헷갈리네. 이게 옛날 거고. 이건 논문에 나온 건데 2018년인가 9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이분이 이걸 썼을 때가 조금 더 최근이겠죠. 더 강화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어쨌든 방사선 구역 표시, 피폭 선량 측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관계 종사자의 건강 진단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죠? 여태까지 얘기한 거고, 책임자 선임을 한다든지 구역 표시도 해야 되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노란색으로 해갖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그 다음에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연별로 피폭 선량 측정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1주간 5 마스 정도로, 그죠? 마스 개념은 아시죠? 미리암페어 곱하기 시간이니까 kVp가 아니고 지금 마스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120회 촬영했다면은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한 주에 한 120번 정도? 그러면 하루에 촬영이 한 20번 가깝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병원에서 20번 정도 촬영 안 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20번 촬영은 진짜 많이 촬영하는 거예요. 보통 엑스레이를 2장, 4장 정도 찍으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환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면은 병원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못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손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수의사가 몇 명 정도 좀 되는 데는 그 정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소규모 병원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뭐 수의사가 한 명, 2명 정도 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를 찍는 데가 굉장히 드물다. 자, 보호장구. 가장 효과적인 개인 보호장구는 앞치마, 장갑, 갑상새 보호대, 방사선 안경. 자, 이거는 허리까지만 우리가 측정한다 그랬죠. 보호한다 그랬죠. 아래쪽은 따로, 디텍터의 아래쪽이죠. 판의 아래쪽은 따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방사선 앞치마, 에이프런이라고 그랬죠. 및 장갑. 촬영 시 반드시 착용. 납당량은 최소 0.25 PB 레드라고 읽어야 되나? 이상한 것이 좋으며. 자, 사실은 그 장갑에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두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막상 이 정도로 돼 있는 걸 기준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써도
그냥 투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런 납장갑 같은 거를 끼고 납장갑 안쪽에 막 가위 같은 거 넣고 찍었는데 가위가 막 엑스레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납작업을 좀 통과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생각보다. 납당량이 높을수록 좋지만 당연히 높을수록 무겁고. 자, 이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그 옷이라든지 장갑을 항상 펴서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이제 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부리는 경우 균열이 발생하므로 사용 후 옷걸이에 펼쳐서 보관을 하고 방사선 장갑은 내부에 공기가 통하도록 고정표를 놓고 펼쳐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두께에 따라서 아까 납당량이죠. 납당량에 따라서 차폐 효율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는가 지금 여기 표로 나온 거고 리드 동등한 색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납을 지금 리드라고 한 것 같아요. 박상샘 보호대, 안경, 안면, 방사선 방어기구. 방사선 앞치마가 목부위까지 보호되지 않으면 보호대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 안경은 안군의 수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X선 노출, 방사선 종사자의 X선 노출은 주로 1차 X선과 산란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1차 X선은 X선관으로부터 직접 방사된 것으로 노출 시 위험도가 가장 높다. 1차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1차는 이렇게 나오고 2차는 이렇게 나오고 그죠? 1차가 항상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2차를 본인이 노출이 되든 1차에 노출이 되든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1차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냐면은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손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옳지 않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마취를 시키고 노출이 아예 안 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죠. 2차 X선은 1차 X선이 피사체의 표면에 부딪히는 산란된 X선으로서 촬영 시 1차선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촬영 시 흔히 범하는 오류, 개인 보호 장구를 미착용했다. 착용 시 무겁고 불편함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사선에 노출된 위험이 높다. 말씀드렸죠. 무겁고 불편해도 착용을 하는 게 본인 건강에 좋다고. 재촬영 횟수의 증가,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번의 촬영으로 질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꾸 이게 많이 찍으면 노출돼서 안 좋으니까 재촬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촬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왔듯이 어쨌든 한 번에 재촬영 없이 잘 찍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라 이거죠. 1차 X선 노출 위에서 바로 이제 내려오는 걸 맞는 거죠.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주로 방사선 장갑의 미착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소형동물의 경우 방사선 장갑 착용 시 보정에 어려움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1차 X선은 100% 착폐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100% 착폐되지 않는데 아까 나왔죠? 98.5% 착폐되지 않는데 심지어 1차를 맞으면은 문제가 있겠죠.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래도 어쨌든 장갑을 끼면 대부분 다 착폐가 됩니다. 100%까지 아니더라도 시중기를 미사용한다. 시중기는 촬영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시중기를 가장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출 위험도가 높다. 촬영 부위에 맞게 시중기를 조절한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냥 귀찮으니까 제일 넓게 해갖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찍기는 간편한데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빛이 산란돼가지고 사진이 좀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손으로 찍은 거 두 장 예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의 사이즈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추천이 되고 두 번째는 시중기를 갖다가 너무 그냥 넓게 해버리면은 산란광선이 여기저기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 거죠. 물론 착폐를 잘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안전수칙 준수사항.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시험에 냈죠. 이런 내용도.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촬영 장소에 불필요한 인원이 없도록. 그래서 방사선은
많은 인원들이 빨리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끝내든 늦게 끝내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찍을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 슈팅이라고 하든지 찍는다고 하든지 불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면은 콘크리트 벽으로 숨든 나가도록 임산부는 방사선실에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것이 좋고 개인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사선 종사자는 교대로 촬영을 실시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유튜브 영상 볼 때 어땠죠? 직원들에 대한 방사선 선량 측정한 게 좀 나왔죠. 누가 얼만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좀 교대로 촬영을 하는 것들이 좋고 보정 시 보조 인원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위에 있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불필요한 인원이 없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취를 잘 안 하고 진정도 잘 안 하고 그냥 두 사람이 자꾸 빨리 찍지만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외국 같은 데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최소한의 인원이 찍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찍고 그러면은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마취해서 찍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그냥 가볍게 보정하고 그때 봤던 모래주머니 같은 거 써가지고 금방 찍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개인 방사선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재촬영은 하지 않고 자, 하지만 불필요한 재촬영은 하지 않지만 재촬영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방사선 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 사실은 위에 보면은 건강검진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자 필요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찍는 데는 이런 법률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뭐 적게 찍는 데는 뭐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검역검사본부 같은 데서 관리하고 검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동작 부하량 같은 것들이 기록에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만큼 안 찍는데요?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이제 촬영 기법을 보시면은 X선 촬영의 노출 조건. 그래서 자, KVP가 이거 뭐 반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냥 KVP라 불렀죠 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위 차이로 최대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얼만큼 강하게 쏘느냐 이거였죠. 음극에서 양극을 얼만큼 강하게 때리느냐. 그럼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더 많은 방사선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KVP가 증가될수록 X선의 강도와 투과력이 증가된다. 자, 강도와 투과력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X선이 더 잘 통과하니까 까맣게 나오는 거죠. KVP는 X선의 질과 조직 투과 능력을 결정하고 X선 영상의 대조도 혹은 대기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콘트라스트.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냈었죠. KVP랑 연관이 있는 거는 대조도나 대기도랑 연관이 있는 노출 조건은 KVP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KVP가 높으면 X선은 그만큼 투과력이 높아지고 더 많은 X선이 멈추기에 도달돼서 사진은 까맣게 나오는 거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두께에다가 2를 곱해서 40을 더한다고 했죠. 요거는 그리드 비율은 이제 안 나왔어요. 그리드라는 거는 엑스레이 디텍터의 아래쪽에서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뭐 더해주든 안 더해주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KVP 계산한다고 했고 자, 우리가 그때 유튜브 봤을 때 어떻게 나왔죠? 제가 이거 처음에 알려드릴 때 그냥 모니터에다가 KVP 얼마, 그 다음에 마스 얼마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병원마다 그 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중에 맞게 그냥 표에 맞게 수치를 넣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몸의 두께를 직접 재죠. 그죠? 재가지고 팔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아니면 뭐 세로로 재든지 두께를 갖다 바로 넣으니까 얘가 그냥 계산해갖고 KVP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냥 산테스 법칙을 적용해갖고 수치를 내는 거겠죠.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더 과학적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개는 체형이 다 달라요. 그러면 불독 같은 애들도 있고 리트리버 같은 애들도 있고 아프간 하운드 같은 애들도 있고 몸이 얄쌍한 애들도 있고 퉁퉁한 애들도 있고 그냥 얄쌍하거나 퉁퉁한 게 아니고 흉부가 좁은 애들도 있고 넓은 애들도 있고 짧고 두껍고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이제 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KVP는 두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께를 사실 정확하게 재서 하는 게 최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미리암페어는 음극의 필라멘트를 가열시키는 전류로서 미리암페어가 증가될수록 전자의 수가 늘어나서 X선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전자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늘려주면 전자의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KVP는 전자의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미리암페어는 방사선 이미지의 밀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당연히 전자가 많아질수록 방사선의 밀도도 커지는 거죠. 미리암페어가 높을수록 방사선 이미지는 검게, 낮을수록 하얗게 형성화된다. 자, 물건의 밀도랑 방사선의 밀도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X선의 밀도가 높아지면 사진은 검게 나오는 거죠. 물건의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X선의 통과가 못하면서 사진은 하얗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방사선 이미지의 밀도니까 얘가 높을수록 X선은 많아지면서 사진은 검게 나오는 거죠. 미리암페어가 높을수록 같은 수의 X선을 발생하는데 저 짧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미리암페어 개념보다 우리가 그냥 마스라는 개념을 쓴다고 그랬죠. 마스를 얼마 정도로 딱 하게 되면은 미리암페어를 최대값으로 해서 노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스는 미리암페어랑 시간이랑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자, 미리암페어는 X선 장비의 성능과 관계되며 치과용 X선 장비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스를 일정하게 잡으려면 노출 시간을 짧게 해야 되죠. 그래서 X선이 노출 시간은 X선이 튜브에서 방출되는 조사 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측정이 된다. 노출 시간이 길수록 X선의 발생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동물의 호흡, 심장 박동 등으로 인한 영상 흔들림 감소와 방사선 피폭량 감소를 위해 노출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은 더 그렇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동물은 보정하고 있을 때 얘가 몸을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헐떡거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찍는 거,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노출 시간은 미리암페어 서로 연관되어 있어 미리암페어랑 S랑 곱해서 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스라는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된다. 마스는 발생된 X선의 총량을 의미한다. 자, 미리암페어가 발생된 어떤 전자의 수죠. 이게 몇 초 동안 나왔냐?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결국은 발생된 X선의 총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스를 구하는 방법.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미리암페어랑 노출 시간을 갖다가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3시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